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동상 산몽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와의 전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 측근 기업인들이 비리 혐의로 줄 소환되고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야당 측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조위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법관으로서의 자질 논란을 일으켜온 신영철 전 대법관이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직을 보전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정관계 인사들의 석좌 교수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석좌 교수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가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석좌 교수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국대 학생들은 촛불 집회 재판 부당 개입 이력이 있는 신 전 대법관을 교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익명의 교수는 신 전 대법관이 낙하산 인사라고 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학교 측은 임용을 철회할 수 없다면서 대신 학생들과 신 전 대법관이 만나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성지훈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지훈 기자. 네, 성지훈입니다. 네, 단국대 학생들이 신 전 대법관의 임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단국대 학생 100여 명이 학내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단국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학내 자치단체 20여 곳으로 구성된 신영철 교수 임용 반대대책위원회는 오후 6시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석좌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에 대한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법의 공정성을 어기면서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었던 사람이 법대 석좌 교수로서 정의를 중요시하는 학문인 법학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학내 곳곳에 신 전 대법관의 임용을 규탄하는 대자보와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500여 명의 학생에게 임용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책위는 대학본부의 신 전 대법관의 임용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식 전달했습니다. 학교 측은 신 전 대법관이 이미 임용된 상황이고 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이어 신 전 대법관의 임용은 연구에 대한 상호 보완이 목적이었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강의나 학생의 소규모 접촉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국대 총학생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2일부로 단국대 석좌 교수로 임명된 신영철 씨, 김홍랑 씨. 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인가요? 아니면 학력 위조 사건으로 파면 후 복직이 정당한 절차인가요? 우리 단국대 학생들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는 특정 정당의 입김으로 대법관 탄핵소추가 무산되었지만
단국대학교 교수로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신전대법관 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영철 전 대법관은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형사재판을 담당 판사에 압박하고 사실상 유죄 판결을 유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 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았고 법관 500여 명은 재판권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전 대법관이 석좌 교수로 임용될 만큼 명확한 학문적 업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 전 대법관의 임용은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 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신 전 대법관의 임용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학교 고위층으로부터 내정된 낙하산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학교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해 임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단국대 석좌 교수 임용에 문제가 있는 게요. 신영철 대법관 외에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네, 단국대 학생들은 신영철 전 대법관과 함께 석좌 교수에 임용된 김홍남 교수 역시 자격미달 교수라고 지적합니다. 꼭두 박물관 관장이자 동숭아트센터 대표이사인 김홍남 교수는 지난 2007년 단국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여중고를 나와 이화여대를 다녔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학력이 공인되지 않는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 학사를 근거로 성균관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교수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단국대 학생들은 학력 위조 문제로 교수직에서 사퇴했던 인사가 그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다시 교수에 임용되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단국대뿐이 아니죠. 석좌 교수 임용이 문제가 되는 다른 학교들도 있다고요. 네, 바로 어제 건국대학교가 박기태 전 국회의장을 로스쿨 석좌 교수로 재위촉하려 했다 급히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건국대는 박 전 의장의 재위촉은 기존 석좌 교수에 대한 예우였다며 사회적 논란 하나로 재위촉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어제 결국 재위촉을 철회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강제로 추행해 지난 2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서선 이완구 국무총리의 황제특강 석좌 교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총리는 우송대 석좌 교수로 일하면서 시간당 1,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혜 의원은 이 총리가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우송대 석좌 교수로 채용됐고 6차례 특강을 하고 급여로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황제 특강이란 말이 무색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이 서울시립대의 초빙 교수로 임명되면서 시립대에서 월 5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국, 미국의 대학들에서 시작된 석좌 교수 제도는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룬 당대의 석학을 영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1985년 시작된 한국의 석좌 교수 제도는 그 티주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국공립대학의 석좌 초빙 교수 가운데 3분의 1은 학문과 거리가 먼 정관, 재계, 군 출신이고 그중 60%는 강의도 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선 석좌 교수가 실제로 연구 성과와 교육의 목적보다는 낙하산 보훈이나 총장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오늘 영수회담의 화두는 단연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서로의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이 제2한강의 기적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지만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는 한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라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당 대표답게 상생을 강조하며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회담은 있었지만 과연 성과도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종훈 기자와 오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 모두 한 목소리로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에선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박 대통령은 중동 순방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대표들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 중동의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5부 인사회동에 이어 이번에도 한강의 기적을 강조한 건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국회가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도 걱정하시겠지만 국민은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며 현 상황을 총체적인 위기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재벌 중심의 낡은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어 야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면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도입, 공정한 조세체계의 구축, 전월세가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관계 역시 경제적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제 5.16 쿠데타를 두고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다 이렇게 밝혔던 이병우 국정원장 후보자. 네,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국회 정보위에 채택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병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요.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도 함께 기재됐습니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사관 등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후보자는 특히 5.16에 대해 쿠데타로 인정하지 않다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 후 법률적 학술적으로 쿠데타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후보자의 직계가족 12명 중 7명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라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 또한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채택됐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적격 이유들이 나와도 여당이 통과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검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며 인사청문회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네, 실제로 이완구 총리를 비롯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홍영표 통일부 장관 역시 위장 전입과 탈세, 병역, 논문 표절 의혹 등 이런 의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는 미국과 중국의 장외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 외교부가 또 오늘은 미국 차관보가 우리 측 외교부 인사를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우리 쪽 외교부 인사를 오늘 만났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말한 제3국은 중국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어제 유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에 한국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는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러셀 차관보 역시 한국과 한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한다고 말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드에 관해 직접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사드 배치를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논의를 밝힌 상황에서 오늘은 김무성 대표가 국정 운영의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인데 당에서 토론해서 결정할 성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친이계 조혜진 의원은 어제 중국의 사드 배치 압박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국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모습은 좋은 이웃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도 예, 세월호 관련 소식이 하나 있군요. 세월호 조사 특위에서 세금 도둑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유가족을 고소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유경군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오늘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유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재원 의원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페북에 올린 글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판단과 행위를 하신 김재원 의원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유 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조사와 기소가 이뤄지길 바란다. 재판정에서 할 말이 무척이나 많다며 새누리당을 향한 유가족들의 불신이 계속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에 앞두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해 4.16 가족협의회 6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했는데요. 호소문을 낭독한 실종자 다윤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믿을 곳은 국민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월호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것조차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아팠습니다. 실종자 문제를 알려주시고 세월호 산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해 주십시오. 네, 하지만 다윤 엄마는 호소문 낭독을 마친 후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 보는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정부 기조와는 달리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진행은 순탄치 못합니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이 오늘 자원외교 국조는 실패한 국정조사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특위 활동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중간을 넘어서면서 좀 매우 엄중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이명박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에 좀 실패한 국정조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조특위 소속 김재남 정의당 의원은 기관보고의 전직 사장 등 핵심 책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청문회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자원외교 책임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 없는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그 자원외교 5인방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제 그 최경환 그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 곳에서 거론이 되고 대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현장 시찰이 어제 종료되면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종합청문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공세는 안 된다며 사실상 이들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공세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친이계 의원들로 구성된 새누리당 특위위원들의 태도와는 달리 해외 자원 외교 관련 기류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담화가 분기점이 됐습니다. 이 총리가 비리 척결 대상으로 해외 자원외교를 언급하면서 자원외교를 강하게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을 정조준했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담화 하루 만에 MB 측근 인사인 정준영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총리가 추진하는 부패 청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 같은 기류반전으로 일각에서는 희박해 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득 전 의원의 청문회 증인 출석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해외 자원 개발을 부정부패로 규정한 만큼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위 야당 의원들이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이 미얀마 광구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 관련 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찰이 포스코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특위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현 정권의 자원외교 공세 속에 이명박 정권 관계자들은 사면 초과에 몰렸습니다. 신익의 자장인 이재호 의원이 기획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전 대통령 소환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친이계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친이계 모임을 취소하는 등 몸을 바짝 수그린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추세와 함께 엇박을 내던 당청 관계가 청와대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어 자칫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이계를 잔뜩 포진시켜 국조를 방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가 갑자기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비리 척결을 운운하는 데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무상급식을 폐지하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마이웨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눈칫밥 먹게 하지 말라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경남 지역의 경우 주민 과반이 홍 지사 선택에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학부모와 전교조, 어린이책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사퇴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경남의 학교 아이들은 잔인한 사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밥값을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한 교실에서 스스로를 낙인 찍으며 눈칫밥을 먹어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으로 경상남도는 지난 9일 경남 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무상급식 폐지를 선언한 곳은 경상남도가 유일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1일 무상급식 폐지를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올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에 색깔론을 입혀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해왔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의원 시절에는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 현혹 공약이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년 뒤인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지사는 취임사에서 무상급식 같은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1년 후 홍준표 지사는 다시 반대 의견을 택하며 무상급식 예산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이 놀아난 것이라며 다시 한번 무상급식에 색깔론을 입혀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민 10명 중 6명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CBS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15일 경남도민 1,02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은 59.7%, 잘한 결정은 32%였습니다. 잘 모름은 8.3%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경남의 한 지역의 서점이 추천한 도서 목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꼽히는 노르웨이의 얘기가 담긴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고등학교 수학학습 교재인 개념원리 수학 1, 밥값 했는가, 잡놈의 전성시대 등 9건입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2012년 대선 무렵 전국적인 박정희 마케팅 열풍 기억하십니까? 당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공원이 조성되고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성역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당동 가옥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박지만 이지 회장이 태어난 이곳. 무엇보다도 5.16 쿠데타가 모의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개방 첫날인 오늘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5.16 쿠데타의 당위성과 포부를 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입니다. 저서가 있는 이곳은 박 전 대통령이 1958년 5월부터 1961년 8월까지 살았던 가옥으로 박 전 대통령은 가옥 서재에서 5.16 쿠데타를 계획하고 지휘했습니다. 서울시는 건축사적,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여 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의 이 가옥을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시민에게 신당동 가옥을 개방해 사전 예약한 일반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008년 신당동 가옥을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계획하고 지휘한 장소로서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당동 가옥 시민 개방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보면 군사정변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신당동 가옥의 역사적 가치만 강조해 쿠데타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홍보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5.16 쿠데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보존과 정비를 위한 것이라며 직접 와서 보면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당동 가옥은 한때 박정희 우상화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새누리당 소속의 최창식 서울중구청장이 신당동 가옥 일대에 약 280억 원을 들여 박정희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 가옥 주변 건물들을 매입하고 기념공간과 주민휴식공원을 조성한다고 공언해 이른바 박정희 우상화 경쟁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역사 왜곡 논란을 부르는 지자체들의 박정희 기념 사업은 2012년 대선을 전후해 전국 각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박정희 기념 사업에 5년간 약 1,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구미시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 생일인 11월 4일에 맞춰 미술공모전과 탄신제, 추모제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박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교사 시절 생활했던 하숙집 청운각을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2011년 37억여 원을 들여 유경수 여사 생가를 복원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지난해 군탄리에 있는 군탄공원을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전역지 공원으로 바꿔 지역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서울시가 성소수자 인권에 배타적이라는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 의해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시 측은 해당 기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일정이 없을 경우 퀴어 축제를 열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주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서울시가 퀴어 문화축제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퀴어 문화축제 측은 오는 6월 13일로 축제일을 잡고 서울광장을 쓰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시면 서울광장을 쓰기 위해서는 사용일 90일 전부터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퀴어 문화축제 측이 6월 13일에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인 지난 15일에 신청을 해야 했는데 15일은 공휴일이었고요. 따라서 신청은 16일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측은 이 시간에 맞춰 광장 사용 신청을 하러 갔는데요. 서울시 측이 이미 2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다며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서울시가 말한 대로요. 진짜 그 전에 이미 신청이 돼 있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데 지난 12일 날 서울시 측과 퀴어 문화축제가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퀴어 문화축제 측은 지난 12일 서울시 측에 전화를 걸어서
6월 13일에 서울광장을 쓸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측이 이미 11일에 2건의 신청을 받아서 광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6월 13일에 광장을 쓰기 위해서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11일에 이미 2건의 신청을 받았다는 부분을 퀴어문화축제 측이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기간에 이미 신청을 받아놨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런데 서울시 측은 11일 날 2건을 신청받았다고 퀴어문화축제 측에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2건의 광장 사용 신청을 받은 것은 11일이 아니라 12일이라는 겁니다. 또 2건의 행사는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로 예정돼 있어서 6월 11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12일에 신청을 받는 게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측과 통화했던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자신은 11일 날 신청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만약에 그랬다면 잘못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시 측과 퀴어문화축제 측의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90일 전이면 잠깐만요. 제가 달력을 한번 보고. 예. 지금 보통 이제 6월 잠깐만요. 네. 갑자기 보고를 갔다 오고. 예. 6월 10일 기준으로 90일 전이면 3월 12일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2일에 전화했을 때 어제라고 한 거는 11일인데 11일은 그러면은 그 90일 기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어쨌든 10일이 그 시작이니까. 그러죠. 네, 만일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 그러죠. 예.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늘 새벽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번 사용 신청 가능일인 90일 전에 신청을 했으나 이미 다른 행사가 잡혀 있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아침 9시에 신청서를 들고 직접 찾아가도 이미 잡혀있는 행사가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언급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퀴어문화축제 측은 6월 13일 신청이 거절될 것을 우려해서 6월 9일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분명 홈페이지에 6월 9일 서울광장 사용 일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낸 건데요. 서울시 측은 반사적으로 다른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정이 있는지 현장에서 말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서울시 관계자가 전화가 와서 6월 8일까지로 예정된 통일부 행사가 하루 연장됐는데 자신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알려왔다는데요. 서울광장 사용 관련 시행규칙 제3조 신고 처리 현황 공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네, 그럼 아쉬운 대로 퀴어문화축제 일자를 좀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다른 일정이 없더라도 퀴어문화축제 측이 서울광장을 쓰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일정이 없으면 퀴어축제 측이 광장을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측이 앞으로 퀴어문화축제가 날짜를 변경해서 뭘 하겠다든지 이런 그 달력이 없는 날짜를 신청을 하면 그게 허가가 되는 건가요? 뭐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답변인데, 그건 이제 저희가 조례나 이런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저희가 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가 그때는 90일 그때 신청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그래요. 저희가 그 비슷한 민원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신고서가 들어온 다음에 판단하겠다. 신고서가 들어오지 않는데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게 제가 항상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저희가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원래 말씀대로면요. 그 신고서가 들어오면 그 신고되기 때문에 일정이 없는 날에 신고서가 들어오면 허가가 되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조례에 나왔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문제만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후배 경찰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창 있었는데요. 적절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연을 했더군요. 네, 김용판 전 청장은 오늘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한 그루의 나무는 숲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치안 철학 강연을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3월 직장교육 강연자로 김 청장을 초대하면서 강연이 이뤄진 건데요. 초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경찰을 상대로 강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적정성 논란을 키웠는데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인천경찰청 관계자가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윤종기 인천경찰청장이 함께 근무했던 선배들의 치안 철학을 공유하고자 했던 것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연은 김 전 청장이 지난 1월 29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예, 또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답니까? 네,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일을 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무죄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30일 대구 달서구의 달구벌 문화연구소를 열면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에도 달서구에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대구 출신으로 초중고 대학교를 모두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월 12일 달서구로 주소를 옮기고 연구소를 연 것이 사실상 총선 행보의 시작이었는데요. 강연 같은 자리에까지 나서면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예, 얼마 전에는 출판 기념회도 열었다고요? 네, 김 전 청장은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10일에는 서울에서, 14일에는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김 전 청장은 책에 언급한 것처럼 대선 개입이 아니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요. 청문회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당하지 못하면 선서 거부를 못한다면서 당시 상황이 억울해서 선서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경제 5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발표하지 않았더군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취소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동성명서 발표에 힘이 빠졌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동성명서 얘기는 어제 경제단체 협의회에서 나온 건데요. 이 자리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5명의 경제단체장이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는데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겠냐는 게 이들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13일에 상공회의소 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이런 의견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입장이 맞는 맞는 단체들끼리만 발표를 하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경총을 중심으로 의견 맞는 곳끼리라도 발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경련과 중기중앙회 등 발표문 내용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졌는데요. 결국에는 무역협회까지 빠지면서 경총이 공동성명 발표를 철회했습니다. 사실 5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안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더라면 정부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는데 몇몇 단체가 불참하면서 재개의 공동대응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네, 이쪽에서 대한상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런 단체 성명할 때 좀 빠졌던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지난 2013년 9월에 경제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공동행동을 했을 때 빠진 이력이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싼 것은 문제라며 나름 소신껏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장비 운전사라면서 편지했다. 고요가 그립다고. 자신은 굉음 속에 살아서 더 그렇다고. 오래전에 그림 속 화재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전한 굉음 속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안부가 궁금합니다. 굉음 속에서 그리워하던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묘리를 얻으셨기 빕니다.
사실 누구나 굉음과 소란 속에서 삽니다. 일터만 시끄러운가요? 삶이 온통 소음 속이기 십상입니다. 방금 냉이를 보았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속에서 따뜻한 봄 날씨를 따라 잎을 피웠을 냉이에게 배웁니다. (3월 17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